아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7세기 스페인의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입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라는 시녀들이라고 번역하는 철학자가 이 그림을 분석하게 되었던, 우리 강의에 보면 여러분, 제가 오늘 건너뛴 것 같은데 10주 강의 있잖아요. 10주 강의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낯설다, 이거 뭐지? 라고 했던 책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네,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아까 나온 에드와르 마네, 19세기의 프랑스의 화가 마네의 회화를 분석한 글을 썼거든요. 마네의 회화라는 The Painting of Manet라는 철학글을 썼어요. 근데 그걸 우리 수업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막 철학적 논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마네 회화의 혁명적인 거를 철학자가 어떻게 읽었는지 뭐 이 정도로 공부할 건데 재밌을 것 같죠? 재밌어야 해요. 학문은 즐거운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신나게 이렇게 강의하는 줄 아세요? 저는 공부가 재밌어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푸코가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만의 그 회화가 아니라 다른 철학서의 앞부분의 1장에다가 요 그림을 분석한 글을 썼어요. 그 철학서 제목이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두세요. 말과 사물이라는 책입니다.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건 같은 푸코인데, 푸코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말과 사물이야. 그리고 이 말과 사물의 일장이 시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녀들이 실제로 이 라스 메니나스라는 걸 번역한 거예요.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이 시대적인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건데 굉장히 재밌는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이거 나왔었고 또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 아까 말씀하셨죠. 네, 정확하게 이름을 외울까요? 요하네스 페르메르. 그리고 시대는 아까 렘브란트랑 비슷한 시기입니다. 17세기. 그리고 지역도 같아요. 네덜란드. 그래서 그 17세기를 그 네덜란드, 북유럽 쪽을 뭐라 그러냐면 플랑드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보시겠지만 스쿨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플랑드르 스쿨, 뭐 뒤셜도르프 스쿨 이런 식으로. 미술에서만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도 많이 써요. 프랑크 스쿨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학파라고 번역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이론을 주창하는 교수가 있고, 그 교수의 제자들이 성공해서 쭉 일군의 어떤 지식 공동체를 이루면 그걸 학파라고 해요. 스쿨이라고 합니다. 프랑드르 스쿨이라고도 합니다. 프랑드르 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한 그림들이 제작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라든가 바다 풍경화 같은 것들 있죠. 풍경화 이런 것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요.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회화사로 보면 17세기 프랑드르 학파는 굉장히 중요한 학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왜 그 시기에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17세기 네덜란드는 엄청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돈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소위 돈이 많은 중산 계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림을 사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 집을 꾸미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술가예요.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뭘 하시겠어요? 나의 예술 정신을 순수하게 지킬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이렇게 품목을 더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부 장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장르. 랜드스케이프, 시스케이프, 스틸 라이프 이런 식으로. 정물화, 풍경화, 바다 풍경화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요하네스 파르메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작가의 이 화가의 그림은 굉장히 이렇게 스윗하고요. 시각적으로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만족감을 주고 묘사력이 되게 뛰어나고 근데도 아주 어떤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 중에 이제 대중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거죠. 빈지 귀걸이를 단 소녀. 이 소녀의 미소가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해서 소설이 나왔습니다. 트레이시 슈발리에라는 소설가가 이 제목 그대로 소설을 써가지고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고 떼부자가 됐어요. 그러더니 테드에 나와서 강연도 하고 내가 이 소설을 어떻게 썼냐면 자 그리고 넘어갈까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아까도 나왔었죠. 마라의 죽음 그죠? 아까 우리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얘기했잖아요. 그때 소위 공화국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마라가 자객한테 여자 자객한테 목욕하다가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걸 그 같은 공화파의 화가인 다비드가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다비드가 이 그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 장면이 아까 그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장면이고 이걸 재현한 거죠. 이걸 모방한 거죠. 차용한 거죠. 앞에 단어 개념어를 잘 쓰셔야 돼요. 아니 그 차용을 했다. 맞습니다. 데 키리코라고 합니다. 화가 키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이렇게 모방을 차용을 했죠. 이건 뭐죠? 프랑스 자유의 여신,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죠. 누구죠? 유진 드라쿠아. 네, 이제 시기를 보세요, 여러분. 1818년, 1830년, 1793년. 딱 뭐죠?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서구 유럽이 급진전됩니다. 시민사회로. 그 시기에 나온 그림들이에요. 시민사회란 뭐죠? 귀족이 통치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중산층이 자기 권리를 가지고 사회의 주축 세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중산층은 뭐죠, 여러분? 귀족과 중산층의 차이가 뭘까요? 부르주아지 들어보셨죠? 부르주아지가 여러분 시민 계급이에요. 부르주아 그러면은 시민을 얘기하고요. 부르주아지 그럼 복수형입니다. 계급을 얘기해요. 시민 계급. 여러분 시민 계급은 원래부터 금수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지 중산층이 세계사에 등장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역사학에선 그 전까지 모든 게 천생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다 라든가 위계 구조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했던 세계관이 급진전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뒤집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온 계급이 바로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고 내 핏줄이 왕족이거나 말 그대로 신을 숭배하는 어떤 사제 계급이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시민 계급이고 중산층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의미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지만 돈 조금 있고 그냥 그렇다고 그런 계급을 중산층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서구 유럽에서 부르주아지의 출현은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의미를 갖고 있었고 기대됐던 계급입니다. 사회를 개혁할 거라고. 이 핏줄로 얽혀있는 이 억압된 사회를 혁신하는 게 바로 부르주아지일 거라고. 근데 이제 뭐 이건 이제 철학의 문제지만 그런 게 실패한 게 서구 유럽의 모더니티예요. 근대예요. 어쨌든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그림들이 그려졌던 겁니다. 그 시기에 18, 19세기에. 자 이거 아까 문제적 작품이었죠. 올랭피아. 여러분 이거 우리 학기 말쯤에 9, 10주, 8주, 9주의 푸코의 만해의 회화에서 또 다룰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 장면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웃으셨죠? 네. 다음 요 그림도 있었죠? 아까 해바라기 얘기했잖아요. 고호의 해바라기죠. 이거 아까 키스 끝날 때쯤에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샤갈, 그 유명한 샤갈. 상당히 모방을 잘한 것 같아요. 차영을, 그죠? 자, 이 정도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그림
아니 이 그림이래. MV를 좀 정리를 할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었던 그 요점,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이 MV를 보여드리는 건 결국은 서양미술사라는 건 어딘가 이렇게 미술관에, 박물관에 박제돼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숭배하면서 보거나 열심히 노트하면서 책에 등장하는 걸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게 바로 궁극적인 의미의 서양미술사 공부이고 우리 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었고 그 사례 중에 하나는 미술 쪽에서가 아니라 음악 쪽에서 이 서양미술사를 가지고 이렇게 창조를 해내는 작가, 예술가들, 뮤지션들을 공부해 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과제를 내는데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한번. 내가 어떤 작품을 알아? 아니면 어떤 작품이 있나? 그거를 찾아서 그거랑 내가 이걸 어떻게 변조해 볼까? 내가 옛날에 대학에서 이런 거 전공했는데, 아니면 지금 내가 이런 작업,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 옷가게 해. 근데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양미술에 이런 거 재밌어. 그럼 내 옷가게에다 이거 어떻게 좀 변칙적으로 써볼까? 이런 걸 하는 거. 제가 올해 우리 학교가 동덕여대가 이 서울 자유시민대학 첫 번째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학기부터 했습니다. 5년. 제가 우리 학교에 하자고 했고 되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학기에도 상당히 열심히들 하셨어요. 많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것들은 뭐냐면 막 생각하라 그러면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1학기 때 제가 또 좀 더 엄격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하고 같이 가려고 이렇게 좀 프렌들리하게 하지만 1학기 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했는데 그때 주제가 제가 현대예술 크리에이터 대기였어요. 근데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보면 유튜버들 엄청 본다고 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꼭 돼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whoever 누구시든지 뭘 하고 계시는지 간에 이 수업에서 뭔가 매칭되고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